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5억이라고 태명을 지라고. 진짜 5억이에요. 최저 가점이 48점이거든요.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싸지는 않는데 저는 싼 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특별 공급이 완화된다는 건 일반 공급에 빵을 뺏는 거죠. 아까 그 특공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약저축은 있어야 되죠? 네. 가점제가 없어도 청약저축은 특별 공급에 통장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특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런데 다른 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1인 1통장. 지금 청약을 못 해더라도 1일 1통장에 대해서 외치는 이유는 지금 특별 공급에서도 필요하고 뭐 공공 분야, 민간 분야에서도 필요하니까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 분이 특공에 또 네. 통장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그거 좀 모르세요. 그래서 장애인 특공분들은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 저도 국가유공자가 필요 없다는 걸 아빠를 확인할 때 보훈처에 전화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통장이 필요할 때가 많으니까 꼭 들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는 하자. 1일 1통장. 자녀도. 그렇죠. 네. 자녀는 몇 살 이상 하면? 자녀는 대부분 우리가 요즘 예전에 제가 아기를 할 때는 청약통장 만들어주는 게 유행이고 지금 주식 주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청약통장의 가점이라든지 납입인정 금액이 될 때는 만 17세 이후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2만 원씩 넣어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할 땐 만 17세. 저희 아들도 지금 만 17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그랬죠. 이걸로 너는 너희 집을 마련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씩 웃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싶겠죠, 자기도. 그러니까 이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용돈, 이제 세뱃돈이랑 모아서 이렇게 납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지영 대표님이 세대기신 줄 알았더니 자녀가 17살. 아까 90년대 초반 일기 신도시 관심을 가졌다는 거 보니까 이제 대략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 많은 사람에게 또 가점도 발생하잖아요. 오, 진짜 이게 딱 뼈에 때리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자녀가 많으면 자녀 한 명당 5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5억이라고 태명을 지라고. 진짜 5억이에요. 5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다는 거는 만약에 세 자녀면 15점이 생기는 거. 세 자녀. 다자녀 특공도 되세요. 그렇죠. 다자녀 특공도 지금 아끼고 계실 것 같아요. 아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녀 같은 다둥이를 낳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자녀 특공을 꼭 이용해 보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어차피 부양가족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첨 가능성이 높죠. 자녀가 없거나 싱글인 사람들은 대책이 없나요? 그런데 싱글이 최고 점수, 싱글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점수가 54점입니다. 그러니까 만 45세 딱 그날 되면은 54점인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 서울 최저 가점이 48점이거든요. 48점.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도 상도역 롯데캐슬이라든지 강동 중흥 S클래스도 이렇게 당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0점대 초반이니까.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가점을 차곡차곡 쌓는 것도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이게 추첨제가 있고 가점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이 추첨제라는 건 가점이 필요 없습니다. 점수 안 되는 사람도 네네네. 그러니까 투기가열 지구에 8호 제곱미터의 기준으로 아래면 100% 가점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일 땐 50% 가점제, 50%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50% 추첨제를 생각해서 청약을 해야 되는 거죠. 저가점자라면 8호제곱미터 이하를 넣는 것보다 8호제곱미터 이상을 넣는 게 훨씬 낫다. 실제적으로 경쟁률도 8호제곱미터 이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가 가점에 따라서 타입을 정하고 타입 중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판상형 구조, 탑상형 구조가 있습니다. 그럼 판상형 구조는 정통적으로 맞바람을 치고 그다음에 창이 전면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탑상형 같은 경우는 탑 구조로 돼서 조금 꼬불꼬불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판상형일까요? 탑상형일까요? 판상형. 그렇죠. 그냥 찍기에도 한국 사람은 판상형입니다. 그럴 땐 청약할 때는 탑상형을 넣어야 돼요. 저가점자들은. 기다를 노리는. 네, 눈 딱 감고 그냥 거의 다 B타입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B타입을 넣으시는 게 탑상형 구조를 넣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거의 가점이 단지별로 틀리지만 항상 100% 절대 불변. 탑상형이 판상형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항상 낮은 점수로 당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여기서 퀴즈 내면 8호제곱미터 이하 이상 중에 탑상형, 판상형, 탑상형, 판상형이 있으면 어떤 걸 넣어야 될까요? 대표님. 8호제곱미터 이상의 탑상형. 그렇죠. 그걸 넣으면 그게 제일 확률이 높다. 네,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첨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가점이 높은 분은 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청약저축은 올해 많이 그 제도가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대표님이 책을 준비하셨죠. 이렇게 2020년에 최신 개정 증복판. 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럼 그 내용 중에 최근에 특공, 특별 공급 중에 신혼부부들이 특히 왜냐면 30, 40 세대들의 고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더라도 서울 안에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정책 모기지로 집을 사고 싶어도 6억짜리 아파트가 서울에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 공급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개선 요즘에 어떻게 좀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또 많이 하고 소득도 완화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 공급이 완화된다는 건 일반 공급에 빵을 뺏는 거죠. 빵이 이만큼 있는데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으로 가져가는 거죠. 일반 공급이 뭐예요? 납입 인정금하고 가점제로 당첨이 되는 분들이 더 치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빵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기존의 청약저축을 오래 불입하셨던 기혼, 뭐 한 10년 이상 된 분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40대니까 나 30대 때 내 집 마련할 때 이렇게 걱정해줬나? 왜 이렇게 나라가 걱정해주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20대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지?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힘들게 반지하 살고 옥탑방 살고 이러다가 내 집 마련하게 됐는데 어차피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게 꼰대 같은 발언이긴 하지만 이제 웃으시고 계시는데 정말 그래요. 내 집 마련은 항상 어렵다. 고생 좀 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맞아요. 속으로 고생 좀 해. 근데 이게 보면서 실수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꽤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많은데요. 가장 후회하는 사례는 내 집 마련부터가 아니라 투자로 하는 경우인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소액 투자하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매수하게 되면 정말 가점이라든지 청약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내가 투자했던 거에 발목을 잡은 거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지방 아파트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제발 내 집 마련하고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 집 마련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내 집 마련도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징검다리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제가 살고 싶은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징검다리로 가야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는 진짜 무슨 금수저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웠던 사례는 청약을 공부한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돼. 지방 소형 아파트라든지 그게 또 상승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집 마련 청약을 할 때는 조금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까 디딤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2년 전에 저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원룸형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2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전용으로 9평 정도니까 보통 분양평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로 한 12평, 13평 정도 되는 건데 그것도 미분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룸인데도 작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처럼 디딤돌 개념으로 지금 내가 요즘 또 분양가도 싸진 않잖아요. 네, 싸지는 않는데 저는 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네,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상한제인데 최근에 서초 자이늘의 아파트 6년 전 분양가로 근처 6년 전 분양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 그러면 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돌려서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청약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니까 그러지 예전에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철저하게 서울의 분양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로또 분양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패닉 청약 시대인 것 같습니다. 패닉 청약은 일단 무조건 해보는 청약으로. 네. 되면 방법은 그 다음에 찾고. 네, 되면 방법을 찾는데 되기도 전부터 걱정하는데 제가 그래요.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가 널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 왜 이렇게 걱정해? 들어가서 걱정해도 돼. 어떻게든 해. 그런데 어떻게든 해라는 게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방법을 찾으면 찾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너무 무리해서 하는 건 반대다. 저도 반대다. 혹시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진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금 수요 때문에 청약을 포기해버리는. 계약금 내기 전에 포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빅데이터 그 청약홈에서 받은 게 있었는데요. 실제 잔금을 못 치른 그 아파트 개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밖에 안 됩니다. 다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한다는 거죠. 할 것 같아요.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그 전에 포기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실제적으로 그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포기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